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북극하면 북극곰이 먼저 떠오르시죠? 근데 요즘 그 북극곰들이 이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조각조각 나서 거기 타고 뚱뚱 떠다니면서 어디 갈 곳 몰라서 헤매는 이런 장면들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기후변화의 척도가 되는 곳이 북극이기도 하죠. 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이 북극에서 생태와 식물을 연구하고 계신 과학자가 계십니다. 북극 식물도감을 펴내시기도 했는데요. 우리 극지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이유경 박사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무식한 질문일 텐데 북극은 바다잖아요. 아, 북극점은 바다에 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북극에서 식물을 연구한다 하셔서 바다에서 무슨 식물을 연구하시나 제일 먼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그게 북극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극은 대륙, 북극은 바다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남극에도 남극 주위에 남극해가 있고요. 그렇죠. 북극에도 북극해 주변에 툰드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 않는 그 툰드라까지 포함해서 다 북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북극, 남극 하면 뭐 북위, 남위 몇 도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아, 이제 90도는 북극점, 남극점이고요. 남극 같은 경우는 남극 조약에서 남위 60도 이하는 다 남극이라고 서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60도? 네네. 북극은 정의가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네, 아직 공식적인 정의가 없고 예를 들어 지구과학자들은 북위 66.3도 이상을 북극이라고 하자. 왜냐? 그곳에 백야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생태학자들은 똑같은 66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다 생태계가 다른데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 즉 수목한계선 위쪽을 북극이라고 하자 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남극, 북극 얘기하는 것은 네. 극지방 전체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남극에는 세종기지, 장보고기지가 있잖아요. 네네. 북극에도 그런 과학기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북극 스발바르라고 하는 곳에 북극 다산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종기지는 굉장히 잘 아시는데 다산과학기지가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잖아요. 예. 네, 그 스발바르라는 곳이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스발바르 제도라고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 그 지도를 보면 그린란드 오른쪽에 약간 위쪽에 조그마한 섬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섬들을 이제 스발바르 제도라고 하는데 이곳이 원래 20세기 초까지도 주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분들도 가시고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분들 가서 고래잡이 배가 들리기도 하고 예. 석탄을 캐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르웨이가 이 지역을 관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단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들은 노르웨이 국민들하고 동등하게 여기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스발바르 조약을 체결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은 노르웨이가 하되 네네. 그 스발바르 조약 거기에 가입한 국가들은 같은 국민 대접을 받는다 이런 거군요. 네, 일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일을 하면 세금도 내야 되겠지만 또 이 지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 우리나라도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활동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어떤 섬 한 군데에 다산과학기지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니알슨이라는 곳에 국제과학기지촌이 있고 그곳에 이제 노르웨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영 기업에서 이 기지촌을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새들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극 같으면 자가 이제 우리 그렇죠. 기지인데, 네. 세종기지, 장보기지는 우리가 직접 지었고 지은 거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1년 그죠? 내내 관리를 하는 곳이지만 다산기지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가 관리를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필요할 때 가서 연구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남극 기지에서는 1년 내내 연구원들이 상주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동절기는 한번 들어가면 6개월 동안 못 나오니까. 맞습니다. 뭐 저 그런 정도는 아는데 네. 다산과학기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다산기지는 정규 항공편이 그래도 있는 편이어서 날씨가 허락하면은 겨울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1년 내내 거기 발묶여 있는 사람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 박사님께서는 그 다산과학기지에 가서 몇 달씩 계세요? 저는 딱 그 식물 샘플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길면 3주 정도. 물론 이제 연구비가 넉넉하면 저도 2달 정도 머물면서 거기에서 열심히 다양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빨리 가서 이제 연구하고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더 오래 머무르는 분들도 계시고. 북극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오래 머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주로 식물을 연구하신다고 그랬고, 네네. 또 다른 분들은 다산과학기지에서 어떤 분야를 연구합니까? 다산기지에서 이제 오로라를 관측하는 오로라. 네, 또 오로라가 있는 또 고층 대기권을 관측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산기지에 이제 아무래도 인류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곳에 있는 공기 속에 어떤 화학 물질들이 있는지를 그렇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구이기도 한데 실제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질들을 아주 소량에 있는 물질까지도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신 분도 있고, 물론 당연히 이산화탄소나 메탄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과 관련된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정말 경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기후 변화가 동토를 녹이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영향이나 뭐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원주민들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원주민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이 있고. 네, 그렇죠. 살고 계십니다. 네. 남극 대륙은 연구자 외에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서울에서 그 연구소까지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그 다산과학기지는 뭐 금방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간 다음에 유럽에서 오슬로까지 가고 오슬로에서 바로 스발바르로 가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경비행기 타고 들어가면 다산기지에 들어갑니다. 며칠 걸려요, 그러면? 빠르면 뭐 1박 2일, 그리고 이제 여유 있게 가면 2박 3일. 진짜 금방 가는군요. 네, 남극은 뭐 최소 일주일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엄청 춥죠? 북극이 지역에 따라서 엄청 추운 지역도 있지만 다행히 다산기지가 있는 쪽은 옆으로 따뜻한 해류가 흘러서 그렇게까지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영하 몇 도요? 뭐 겨울철에 2, 30도? 네, 그 정도고 저희가 여름에 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뭐 영상입니다. 영상. 0도에서 10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겨울에도 영하 20, 30도? 네네. 그럼 우리 강추위 있을 때 영하 20도까지는 가잖아요. 네, 실제로 비교해 보면 중강진보다 따뜻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게 북이 몇 도쯤에 있는 건데? 북이 79도에 있습니다. 와, 그런데도 그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류의 영향을 잘 모르는데 해류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훨씬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한 곳에 있습니다. 네. 물론 북극이 다 따뜻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해가 안 지면 어떻습니까? 여름에 주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네, 하루 종일 해가 안 질 때 초창기에는 정말 초창기에는 막 새벽 2시에 나가서 막 샘플링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이게 신기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 또 아프거나 하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은 일상을 잘 유지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밤에 해가 지지 않는 것을 처음 볼 때는 사실 맨 처음에는 기대가 너무 컸어요. 막 새벽녘에 어슴푸레한 신비로운 이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그냥 오후 4시 같은 거예요. 해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의 기대는 깨지고 조금 이제 백야는 이런 것이구나. 네, 그냥 정말 낮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새벽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네. 그냥 해가 계속 중천에 있군요. 네, 계속 이렇게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이런 분위기. 남극 대륙은 바람으로 유명한데
그쪽은 바람도 꽤 세지 않아요? 아, 여기도 바람이 상당히 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항상 이제 야외에 현장 연구를 나갈 때 일기예보를 확인하거든요. 예, 예. 초속 10m 이 정도의 바람이 불면 아, 오늘은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조절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남극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그 정도는 아니다. 네네. 그럼 북극에서 야외 뭐 식물 채집 같은 거 하실 때 제일 어렵고 힘든 건 뭐가 그렇습니까? 사실은 북극곰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두려움. 예, 북극곰이 진짜 그렇게 자주 나타나요? 북극곰이 다산기지 앞쪽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미곰 한 마리, 새끼곰 세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그 북극곰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좀 긴장감. 예, 예. 이게 첫 번째로 가장 크고요. 예. 두 번째는 화장실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용변을 처리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어떻게 해요, 그거? 이제 그냥 아무 데서나? 네, 자연으로 돌려보내야죠. 가능하면 근데 참습니다. 가능하면 참고 돌아오는 길목에 야외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만들어 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참고 있다가 빨리 가서 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또 힘들었던 게 모기가 너무 많아요. 아, 맞아, 맞아. 네, 모기떼가 정말 원래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제 생각엔 아마 그쪽에 그 관광하러 오시는 크루즈선을 혹시 모기들이 타고 온 것이 아닌가 혼자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알래스카는 정말 심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말 새까맣게 몰려들어가지고 저희가 그 양복 모자 이런 거 쓰고 그리고 벌 치울 때 하는 거고? 네, 그런 거 쓰고 합니다. 그래도 뭐 어느새 물리고. 그래서 저희 팀의 한 연구원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모기에 물리는 것도 연구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모기 굉장히 독한가요? 달라요. 매우 우리 모기랑. 가려워요? 어때요? 아, 일단 셉니다. 그리고 예, 앉아 있을 때 보면 침이 눈에 확실하게 보여요. 와. 그래서 아, 얘들이 아무래도 술록의 그 두꺼운 가죽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이 가죽 장화도 뚫는다 그러던데 진짜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바지 정도는 쉽게 뚫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모기 퇴치 밴드를 손에 차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서 현장에서 손에 차고 있었는데 밴드 위에 그냥 앉더라고요.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기와 같이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이야. 생각을 했습니다. 북극곰, 네. 화장실, 모기. 네, 북극곰이 엄청나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몇 미터나 돼요? 다 크면? 3m 넘더라고요. 3미터? 저는 이제 박제로 보았는데 엄청 크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막 손톱, 발톱, 이 이빨이 정말 날카로운 거예요. 아주 위협적입니다. 저희가 나가기 전에 반드시 북극곰 안전교육을 받고 또 총기 훈련을 받고 총을 들고 나가야 하거든요. 아, 총기를 가져가요? 네, 사격 훈련을 받고 총기를 이제 들고 나갑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곰은 매우 느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곰이 뛰기 시작하면 사람보다 빠르거든요. 네, 100m 만약에 경주를 하면 저희보다 빠릅니다. 다만 장거리를 뛰지 못하는 그런 왜냐하면 이제 곰이 워낙 보온이 잘 되는 그런 털을 가지고 있어서 예. 길게는 뛰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100m 안에 있으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위협을 느낄 때는 사격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 마주치신 적은 없어요? 다행히도 저는 없었고요. 근데 저희 연구원 중에 이제 연구팀이 해안가를 통해서 연구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물범이 이렇게 시체가 있더래요. 시체가. 그래서 아 이게 왜 있지? 이상하네 하고 쓱 봤더니 저 언덕 위에 북극곰이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북극곰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너보다 더 크다 이런 걸 알리고 뒷걸음질 치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대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다산 과학기지를 출발해서 각종 채집 같은 거 하실 때는 그럼 얼마나 멀리 떨어진 데까지 가는 겁니까? 그 연구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제 경우는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보트가 있으면 사실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을 다 걸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고 가다 보면 또 빙하 녹음물이 이렇게 개울을 만들어 놔요. 그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개울을 건너야 되고 또 빙하가 밀고 내려온 어떤 모래 언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래인이라고 부르는 언덕들이 있는데 그런 언덕을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식물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식물
일단 가장 관심사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식물들이 뭔가 영향을 받을 텐데 그렇죠. 어떤 식물은 이미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음. 어떤 식물은 더 잘 자랄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사라지고 어떤 것은 남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기후가 변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 북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로 갈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있는 식물들은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고 예. 그 사진으로 식물을 구분할 수 있다면 어떤 식물이 잘 자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막상 보니 식물이 다 초록색이잖아요. 종을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또 포기하지 않고 우선 현장에 가서 식물들이 이렇게 파장을 반사하는 게 있는데 햇빛을 받고 파장을 반사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예. 식물 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무인기로 어느 정도 넓은 지역을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지역에 실제로 우리가 이 데이터로 분석해서 단지 파장만 가지고 만든 식물의 지도와 실제 지도가 비슷한가 일치하는가 비교를 했더니 정말 잘 일치를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술을 인공위성의 데이터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실제로 인공위성 사진 찍으면 이 지역은 뭐 건조해져서 어떤 식물이 줄어들고 있고 이 지역은 어떤 식물이 늘어나고 있고 하는 걸 쉽게 좀 더 빨리 알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도 하고 무인기로도 하고 네네. 현장에서도 직접 가서 또 하고, 네. 확인하고. 일단 현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아까 말씀한 대로 툰드라 지역은 나무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초원지대라고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여름에만 초원인. 네네. 근데 또 초원도 있고 북극도 굉장히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막도 있어요. 사막. 네, 그리고 그러니까 습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원도 그냥 단순하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뭐 북극 콩버들이 많이 자라는 초원, 잠자리 꽃나무가 많이 자라는 초원, 아니면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사촉과 식물이 많이 자라는 지역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네. 다만 나무는 없다. 네, 나무가 있으면 일단 툰드라 지역이 아닌 거니까. 네, 타이가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 지금 이게 이제 펴내신 북극 식물도감 책이죠. 네, 네. 제가 얼핏 좀 봤는데 아주 너무나 예쁜 야생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머릿속에 그렸던 북극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어. 저도 처음에 딱 알래스카 도착했을 때 이게 북극이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초록색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건 완전히 뭐 예쁘죠. 분홍빛 네. 꽃밭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워요. 물론 이게 한철이겠죠? 여름에 딱 6월에서 8월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식물의 입장에서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꽃도 피고 또 씨앗도 맺어야 되고 굉장히 바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북극이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에 이 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이 있을 텐데 그런 비밀을 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게 겨울철에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나요? 겨울철에는 눈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굉장히 두껍게 보통 뭐 1m 이 정도는 기본으로 두껍게 쌓인 눈 밑에 이 식물들이 포근하게 사실은 존재합니다. 바깥쪽이 훨씬 더 기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요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겨울철에 가끔 비가 내려요. 눈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잠시 따뜻해져서 비가 내리면 눈이 많이 녹아버려요. 예. 비로 인해서.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 추워지면 얼음이 생기는 얼어붙죠.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식물한테도 굉장히 해를 끼치긴 하지만 예. 술록 같은 동물들이 눈을 파헤치고 식물에서 이제 먹이를 먹거든. 식물 먹이든 뭐 그렇죠. 남아있는 열매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얼음이 얼면 이게 안 되는 못 거예요. 먹죠. 예. 그래서 실제로 한 3년쯤 전에 스발바르에서 200여 마리의 술록이 이렇게 죽어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과학자들 이거 혹시 무슨 질병이 돌았나 네. 하면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몸무게들이 다들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제 말라 있는 걸 봐서 못 먹어서. 아마도 또 그해 겨울이 좀 따뜻했던 날이 많았었거든요. 먹이를 찾지 못했던 게 가장 주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북극 지방의 식물 종은 굉장히 많습니까?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고 전 세계 식물 종이 한 1% 정도인 3천여 종이 있습니다. 3천여 종. 네네. 어. 그 중에 이제 꽃이 안 피는 뭐 이끼 같은 뭐 고사리 같은 그런 식물들이 한 900여 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100여 종이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6월에서 8월 가면은 아주 그 예쁘겠네요. 야생화 천지겠네요. 네,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네. 동물은 몇 종 정도 있습니까? 주로 뭐 술록이 가장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술록 같은 경우는 200만 마리 정도나 되는 그런 술록들이 있고, 술록은 근데 여름에 올라갔다가 겨울에는 다시 또 이동을 하는 그런 동물이고요. 그 원주민들이 키우죠? 술록은. 맞습니다. 그죠? 원주민들과 굉장히 친하고 밀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향소가 있는데, 사향소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북극에서 지내요. 그러니까 그 겨울, 추운 겨울에 온전히 그냥 다 몸으로 버티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게 있다는 게 신기해요. 네, 큰 사향소가 풀을 또 먹고 글쎄요.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뭐 레밍쥐, 북극 토끼 이런 동물들이 다양하게, 또 북극 여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요. 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새들이 거의 대부분 시베리아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북극과 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새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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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북극을 다니기 시작하셨다. 왜 북극을 선택하셨습니까? 식물 연구로 박사를 하시고 네. 왜 북극을 선택하셨어요? 사실은 북극 다산과학기지가 2002년에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연구 과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북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먼저 가서 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2003년에 북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식물이 많은 거예요. 남극은 꽃이 2종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네. 기후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시나요? 20년 동안? 네. 제일 첫 번째 느껴지는 변화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빙하가 많이 사라졌다. 음.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연구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중앙 로벤 빙하라고 하는 그 빙하 앞쪽에 저희 가서 연구를 하다 보면 매년 한 20m씩 사라져 있어요. 작년에 분명히 여기까지 있었는데 녹아서 없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실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빙하가 줄어든다. 네, 그리고 기온도 2003년에는 물론 이게 뭐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웠거든요. 정말 추웠고 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 15도까지 올라갔어요. 다산기지에서. 15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날씨로 정말 체감을 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도 있습니다. 스발바르가 전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스발바르에서 지난 30년 동안 한 5배 정도 빠르게 기온이 상승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특별히 거기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합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테마인데, 아마도 그 난류의 해류의 영향이 일단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게 평균 기온이 그렇긴 한데 추운 날은 또 갑자기 엄청 평소보다 굉장히 추운 날이
오래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북극권에 이제 있는 그 제트 기류의 흐름이 달라진 것과 맞아요, 관련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발바르에도 영향을 주는 것 그 같습니다. 북극을 감싸고 도는 바람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트 기류들이 원래 북극과 중위도 지역을 이렇게 커튼처럼 막아주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북극에 찬바람이 내려오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막 약해지는 거예요. 뚫린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니까 찬바람이 밖으로 넘어오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일들이 엄청 추워지고. 맞습니다. 그죠? 북극 여름이 따뜻하면 우리나라 겨울철에 춥거나 눈이 많이 내리거나 그렇죠. 이럴 수 있다. 어. 중위도 지역에 그런 지역이 반드시 생긴다. 그렇게 빙하가 많이 녹으면 전 지구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우선 그 기후에 그러니까 날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변동성. 예, 물론 이제 날씨나 기후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북극이 너무 따뜻해져서 아니면 뭐 엘니뇨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사만사온 당연히 사만사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죠. 예, 뭐 1, 2주 추웠다가 맞아요. 계속 더웠다가 예, 이런 변화들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온 상승, 비나 녹이 그렇게 되면 식물은 직격탄을 맞죠? 맞습니다. 동물이라면 피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식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환경하고 영향이 있는데요. 북극은 땅 밑에 얼음이 있어요. 땅 밑에 얼음. 얼음이, 그러니까 1년 내내 얼어있는 영구동토층이 있어요. 영구동토층 위에 네. 흙이 있고 흙이 있고 그 흙에 식물이 자라고 네. 겨울에는 그 위에 눈이 덮이고. 맞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영구동토층이라는 게 사실 흙과 물이 섞여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게 이제 꽁꽁 얼어 있는데 이것들이 점점 녹으면서 따뜻해지니까 녹으면서 습지로 변하게 되면 이제 식물도 건조했던 지역에 살던 식물은 사라지고 습지를 좋아하는 식물들이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밑에 있던 얼음들이 완전히 다 녹는 때가 생겨요. 그러면 물이 한 번에 싹 빠집니다. 그래서 뭐 연못이나 호수였던 데가 갑자기 이게 줄어들고 사라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또 이 지역은 건조한 식물들이 와서 자리를 잡기도 하고 허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빠르죠. 저희가 어느 정도 속도인지조차도 사실 연구를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인공위성으로 보통 보거든요. 예. 인공위성으로 볼 때는 초록색이 증가하는 지역도 있고 갈색이 증가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사라지는 지역도 있고 더 잘 자라는 지역도 있고 하지만 더 잘 자라는 지역이라고 해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라지는 식물도 생기고 네. 이제 남쪽에 있는 타이가 지역에 있는 나무가 북상을 해서 초록색을 늘려주는 그런 곳도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변화인지 정확하게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도대체 우리는 북극 툰드라 식물이 다 사라지기 전에 뭘 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이 식물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1번이고 네네. 그로 강수량 인해서 변화도. 동토층이 녹느냐 어느냐 그에 따라서 습지가 넓어지느냐 줄어드느냐 건조화되느냐 그에 따라 식물의 분포가 달라지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강수량이 또 변하고 있어요. 강수량의 변화. 어느 지역은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어느 지역은 더 안 내리고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타이가 지역은 좀 건조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산불이 여기도 많이 나요. 그러면 또 동토가 또 녹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리고 한 번 산불이 나서 동토가 녹은 지역은 잘 다시 얼지 않는 그런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영구동토층 밑에 숨겨져 있던 무슨 균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시베리아의 야말 지역에서 갑자기 술록들이 한 2천여 마리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상이 걸린 거죠. 왜 죽지? 그리고 이제 술록과 원주민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원주민들도 많이 아팠고 이제 어린 소년이 한 명 또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탄저균이었어요. 근데 사실 지구상에서 탄저균은 다 사라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 하고 또 조사를 해보니 한 80년쯤 전에 그 지역에 탄저병이 돌아서 술록들이 많이 죽었었대요. 이제 그 술록들이 아마도 땅에 이제 묻기는 했지만
깊이 묻지를 못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동토가 높고 얼고 하다 보니 드러나면서 그곳에 이제 술록들이 가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그런 균이 나올 뿐 아니라 영구동토층 밑에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사실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식물이 잘 자라니까. 실제로 식물이 잘 자랐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한 30년 정도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살짝 줄어드는 듯 하다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어허. 과학자들 이게 왜 이럴까? 왜 늘어날까 하다가 집중을 하게 된 게 동토층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미생물 박테리아도 호흡을 하거든요. 숨을 쉬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굉장히 낮은 온도 속에서 약간 좀 동면 상태, 그러니까 활동을 좀 천천히 하던 그런 박테리아들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물질 대사가 빨라진 거죠. 예. 호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는 그런 지역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토층 밑에 이산화탄소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그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미생물들이 활동이 네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런가 하면 또 메탄도 있는데요. 이제 호수 같은 곳에 산소가 부족한 지역에 보면은 메탄을 만드는 또 미생물들이 있어요. 예. 메탄 생성균들인데 이 균들이 메탄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또한 땅 속에 왜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메탄이 물과 함께 얼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어허. 이런 것들이 또 녹으면서 메탄 가스가 퐁퐁퐁퐁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북극해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호수에서도 나오고 이런 이제 온실기체가 이곳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또 전 지구에 다시 또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를 가져오고. 피드백이 계속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지에 가서 한 2, 3주 계시면서는 주로 하는 게 식물 채집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 번 가시면 몇 종을 어떻게 채집해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식물 표본을 좀 만드는데 식물 표본은 한 뭐 30종 이상 이렇게 식물 표본을 열심히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대상의 식물들은 잎을 저희가 열심히 따요. 근데 또 식물한테 너무 해가 되면 안 돼. 또 규칙이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에 20% 이내의 식물에서 또 한 식물체에서 뭐 20% 이내에 잎을 딴다. 근데 잎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계속 잎을 따서 모으는 1g을 모으고 뭐 또 몇 g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모아서 가지고 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딱 보시면 이름을 다 알아요? 지금은 알죠. 네, 지금은 친해져서 네.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고 뭐 처음에 아예 식물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가서 자주 보고 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잎을 따고 표본을 만들 걸 이제 채취하고 네네.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단 기지에서 표본을 다 만들어요. 표본을 다 만들고 또 식물의 잎 같은 표본을 경우는 만든다는 게 또 뭘 한다는 거죠? 식물을 예쁘게 잘 말리고 큰 종이 위에 식물을 옮겨서 잘 붙여주고 그리고 이 식물의 이름을 또 잘 기록을 해서 이제 이름표를 붙여주고 그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표본관에 기증을 해놓고요. 실험할 재료들은 거기서 먼저 동결 건조를 해요. 동결 건조. 예, 건조를 해서 잘 빻아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면 이 식물 잎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가 연구하는 팀에 보내서 분석을 하고 또 이 식물이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해서 또 연구팀에 보냈는데 최근에 한 연구팀에서 사람의 대장암 세포를 많이 죽이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걸 연구해보고 싶어요 하는 나도수영이라는 식물이 나도수영이요. 그런 좋은 또 효능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대장암 세포를 죽인다. 네네. 식물의 성분 연구는 결국 약재 연구로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뭐 건강식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뭐 현지에서 채집해 와서 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나도수용이라는 식물을 세포 배양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건 잘 보존을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이것을 응용을 하게 된다면 퍼멘터라고 하는 배양기 안에서 식물 세포들을 많이 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홍삼이에요. 홍삼 뿌리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홍삼은 드물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배양한 거죠? 그렇죠. 예, 배양을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수영도 저희가 한번 배양을 해보고자
지금 그쪽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분 분석 등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상 식물 수가 많겠군요. 나도 수영이라는 식물과 그린란드 고추냉이라는 식물이 우선 비타민C를 많이 갖고 있는 식물이었고 원주민들이 잘 먹고 있는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두 종에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 식물들의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체도 분석을 해서 최근에 좋은 논문도 냈습니다. 네. 네. 극지연구소 소속이시죠? 네네. 극지연구소에는 남극 연구 파트 있고 북극 연구 파트 있을 거 아닙니까? 남극 연구 파트 쪽이 연구비가 압도적으로 더 많죠? 꼭 그렇지는 않고 더 많습니다. 남극이. 어쨌든 더 많죠? 네. 근데 아쉬운 게 다산 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의 연구비가 있다가 없다가 이걸 막 한 거예요.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다산 기지가 20년이 되었지만 20년 동안 꾸준하게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20년 지속 연구가 없군요. 네, 그게 제가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구를 한 5년 정도 하면 연구했네, 됐네, 자 이제 새로운 거 하시죠. 이런 문화도 있고. 하지만 어떤 변화를 본다는 건 사실 장기간의 관측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기후 변화 이런 거는 네, 최소가 장기간이면 30년. 네. 그러니까요. 스웨덴의 키루나 기지 같은 경우는 100년 동안 기록한 온도 데이터가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변했다. 근데 우리도 온도 측정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데도 100년 동안 쌓이면 중요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네. 우리도 어떤 한두 가지의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을 했다면 기여할 수 있는,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됐을 텐데 A 연구 조금 하다가 뭐 해양 연구 조금 하다가 육상 연구 조금 하다가 뭐 이렇게 했던 것이 가장 아쉬움이 크고요. 그래서 다산과학기지 좋은 기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장기 연구비가 연구. 네, 네.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과학자가 꿈이셨나요? 또 식물 과학이 꿈이었나요? 뭐 어릴 때는 사실 뭐 잘 몰랐고요. 그 중학교 갔을 때 선생님께서 뭐 과학반 해봐라 그러셔서 네 하고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과학반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잘 맞는 거예요. 실험하는 게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뭐 이제 어디를 지원하지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생물이 재밌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생물을 선택하게 됐고 또 대학에 와 보니까 식물이 굉장히 재밌네. 동물보다 식물이. 네, 물론 이제 과를 지원할 때부터 동물은 왠지 조금 떨리고 식물은 왠지 조금 친근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식물을 하게 됐고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식물 중에서도 극지를 또 하시는구나. 원래는 제가 해조류를 연구를 했었어요. 네, 근데 해조류가 너무 예뻐서. 근데 해조류가 정말 재미있었는데 취업을 하면서 해양연구원에 들어왔고 해양연구원에 바로 그 세종기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극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극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독특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해가 지지 않고. 그러니까요. 이런 곳의 식물은 이 추위와 해가 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적응했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 매년 그렇게 20년 넘게 북극 지방을 다녀오시면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저희가 나갈 때마다 날씨를 확인하는데 내일 날씨가 어떨까 확인하는데 내일 날씨가 20도라는 거예요. 영하 20도? 아니요. 영상 20도. 어이구. 그래서 저는 설마 혹시 노르웨이 분들이 여름에 굉장히 그 휴가를 많이 가시는데 기상청에 단기 일을 하시는 분이 착각하셨나 실수하셨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정말 20도예요. 뭐 사람들이 반팔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신문 기사가 딱 떴습니다. 이제 스발바르에서 그동안 기온을 관측한 이래로 두 번째로 높은 기온. 내가 역사의 현장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코로나 시기 갈 수가 없었던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제가 다행히 북극에 있어서 이제 연구를 하러 갔었는데 장갑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연에 맡기고 가야겠구나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 해에 또 그 지역을 갔을 때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갔는데 장갑이 있는 거예요. 1년 만에 찾은 거예요. 햇볕에 이렇게 바란 그 장갑. 그랬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발견했던 게 굉장히 술록이 가져가지 않아서 고마워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원래 총을 들고 다녀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노르웨이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게 저희한테 잘 전달이 안 돼서 총을 빌릴 때 스발바르 정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된다 하는 걸 몰랐어요. 가서 도착해서 알았어요. 근데 허가 받으려면 2달은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3주 만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돌아다니면서 하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혹시 내일 어디 나가시나요? 물어보고 우리가 좀 같이 가도 될까요? 이렇게. 그쪽 팀은 총기를 가져가니까. 네, 이제 외국 분들을 이제 따라다니려고 이제 외국 분들한테 다 인사하면서 예. 상황 설명하고 얘기를 해서 음. 다행히 마음씨 좋은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주셔가지고 계획했던 연구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로 내가 참 뿌듯했다 싶었던 제 대표작은 뭡니까? 우선은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현상을 발견하거나 생물을 발견했을 때 다산기지 앞에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미생물 중에 새로운 종을, 그러니까 새로운 속이죠. 새로운 속을 발견해서 저희가 다사니아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제 뿌듯하죠. 그렇죠, 다산기지에 그렇죠. 이름을 남겼다는 것이 그때가 기쁘고요. 그리고 정말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현상을 예. 찾아내서 논문을 썼을 때, 예를 들어 빙하가 사라진 곳 앞에 생물이 어떻게 정착하는지 이런 연구를 했을 때 박테리아가 굉장히 독특한 그 천일을 하거든요. 뭐 처음에는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가 자리를 잡았다가 다른 박테리아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왜 이렇게 박테리아는 될까? 예. 그래서 박테리아는 어떻게 환경에 적응을 해서 자리를 잡을까? 그랬을 때 이게 박테리아 그러니까 토양의 pH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토양의 산도. 네. 그러니까 약간 산성인 곳, 약간 염기성인 곳에 따라서 박테리아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럼 중성인 곳은 어떤가? 여기는 무작위적으로 자리를 잡는구나. 이런 걸 알아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또 저희가 처음 발견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논문을 냈을 때 굉장히 신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목표? 현장에선 그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사라지기 전에 북극 툰드라 식물을 한 종이라도 더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막아낼 수는 없지만, 네, 그 식물들을 다른 곳에서 키운다거나 그러니까요. 하면서 보존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사라지는 그런 멸종 위기종을 원예종으로 개발을 해서 지켜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예종으로 개발하는 것도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도 달 탐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주청도 문을 열었고 이제 달에 기지를 짓게 되면은 역시 사람들의 어떤 생태계가 필요한데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생태계에 극지 식물들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야, 그런 꿈을 대단한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군요. 네, 그래서 저희 열심히 연구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무튼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종들 하나라도 더 좀 지켜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그러나 부기로 치면은 거의 80 몇 도가 되는 이런 지역에 낮 기온이 15도, 20도가 된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네, 기후변화 함께 걱정해야 할 지구촌 모두의 숙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